운명 같았던 결혼, 그 이면의 그늘. 최아라에게 김민준과의 결혼은 진정 운명과도 같은 결정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가족 간의 화목함 뿐인 남자. 그러나 그 화목함이 아라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서울의 유서 깊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아라의 친정은 비록 최상류층은 아니었어도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2채와 완벽한 노후 준비로 아라가 금전적으로 걱정할 일은 전혀 없었다. 부족함 없이 자란 그녀에게 민준의 소박한 배경은 오히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매력으로 다가왔다. 촉망받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아라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물질적인 배경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민준과 그의 여동생 김소연의 관계는 겉으로는 돈독한 남매의 상징처럼 보였다. IT 업계에 떠오르는 신성이었던 소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자신의 스타트업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스타트업은 한때 백수였던 오빠 민준을 구원해준 곳이기도 했다. 소연은 민준을 자신의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했고 직접 일을 가르치며 함께 회사를 키워나갔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남매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하지만 아라는 알지 못했다. 그 견고해 보이는 관계 뒤편에 숨겨진 깊은 권력 구조와 은밀한 종속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소연의 그림자가 민준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라는 그때까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점이는 스시는 어따님 화목함 뒤에 감춰진 진실. 결혼 초기는 평온했다. 아라는 연년생으로 2 아들, 정우와 서준을 낳았고 잠시 디자인 일을 접고 육아에 전념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은 아라에게 더없이 소중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시댁과의 교류가 잦아질수록 아라는 자신이 보았던 화목함이 사실은 교묘하게 포장된 가면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누이 소연은 민준의 생계를 쥐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미묘한 이중성이 담겨 있었고 아라는 그 은밀한 압박감에 서서히 숨이 막혀왔다. 어느 날 소연은 아라의 회사 찾아와 말했다. 언니가 샤인머스켓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가져왔어요. 아이들 돌보느라 힘드실 텐데 일까지 하시는 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소연은 상냥하게 웃으며 싱싱할 샤인머스켓이 담긴 쇼핑백을 아라의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라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소연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한 특별한 인정과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으려는 듯한 미묘한 기대감이었다. 지난번 일도 떠올랐다. 아라가 직접 시장에서 사온 청포도를 건네자 소연은 고작 청포도냐는 듯이 코웃음 치며 말했다. 청포도요? 저는 그냥 청포도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고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 차가운 한마디와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아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소연은 겉으로는 오빠 회사의 대표라 할지라도 집에 오면 오빠이고 가족이니 언니까지 자신에게 대표 대접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겸손한 척 했지만 막상 대접해주면 그 누구보다 즐거워했고 가끔은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시댁 식구들의 외식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에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라는 소연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존중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에 가깝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라는 남편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쓰디쓴 감정을 사겨야만 했다. 그녀가 애써 소연의 비위를 맞춰주면 소연은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특히 시부모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는 언니가 나한테 이 정도는 더 해줘야지.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아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가건 예상치 못한 생명, 그리고 비수가 된 신우이의 말. 세월이 흘러 결혼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였던 아라는 경력 단절로 인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민준의 외벌이만으로는 내 식구가 빠듯하게 생활해야 했고 여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둘째를 낳은 후 아라는 민준에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관 수술을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다. 민준은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돈이 아깝다. 수술이 아프다. 친구들이 수술하고 힘을 못 쓴다더라. 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기 일쑤였다.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다 아라는 예상치 못하게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새로운 생명은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아라의 어깨를 짓눌렀다. 당장 아이 셋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준 혼자 벌어오는 수입으로는 내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기에 아라는 자신이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기쁨과 동시에 찾아온 무거운 마음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셋째 임신 소식을 들은 더운의 시부모님은 기뻐하며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겠다고 했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다. 아라와 아이들 그리고 시부모님은 먼저 식당에 가 있었고 신우이 소연과 민주는 퇴근 후 함께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소연은 아라를 보자마자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아이 참 언니,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소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아라는 의아했다. 왜? 우리 남편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소연은 혀를 차며 말했다. 아니요. 가뜩이나 혼자 벌어서 네 식구 입에 풀칠하느라 매일같이 핏똥 싸는데 거기에 밥 숟가락 하나 더 얹게 되었잖아요. 셋째가 생겨버리면 어떡해요? 정말 우리 오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생겼네. 언니 조심 좀 하지. 진짜 신경 안 썼어요. 소연의 무례한 발언에 아라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축하한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겠거니 하기에는 그 말이 너무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특히 아이들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라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축하한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니? 애들도 있으니 말 좀 가려서 해 아가씨. 아라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소연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트님 말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안 그래요? 이런 건 언니가 조심을 했었어야지. 아 참 내가 못 산다. 오빠 월급 지금도 많이 주는 건데 나 앞으로 어떻게 해? 아무튼 언니가 잘못이 커요. 소연의 말은 아라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축하한다는 말은 못해줄 망정 이렇게 무례한 소리를 하는 신우이가 너무나 불쾌했다. 혹시나 아이들이 들을까 걱정되어 아라는 소연을 밖으로 따로 불러냈다. 아가씨, 임신은 저 혼자 셀프로 한 거예요?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해요? 그리고 조카들 뭐 하나 먹을 거 입을 거 사준 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예요? 아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소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답답해서 그러죠. 요즘은 하나만 낳는 집도 많다던데 이미 둘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셋이라니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오빠 불쌍하지도 않아요? 소연의 뻔뻔함에 아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가씨, 내가 우리 남편 입장도 있고 해서 여태까지는 정말 꾹꾹 참고 말 안 했는데요. 오늘은 못 참겠네요.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아가씨, 나 손윗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가르치듯이 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실까?
언니가 좋아서 줄줄이 싸질러 놓고 왜 꾸준 나한테 화풀이해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애들 옷 한 벌 사준 적 없다고 시위하는 거예요? 이젠 셋째가 좀 챙겨라 이거예요? 뭐예요? 싸질러? 아라는 소연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밖으로 내뱉는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 그리고 손 윗사람인 줄 알면서도 여태까지,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가씨는 가정교육이 정말 잘못됐네요. 자기 조카를 임신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지.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해요? 그리고 걔 눈에 똥만 보인다고 남이 뭐 해다 주는 거에 환장하는 아가씨 눈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받기만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소연은 아라가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며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자 깜짝 놀란 데다 엄청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씩씩거리며 뭐라고 하는데 그날은 아라도 너무 화가 나서 들리지도 않았다. 아라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시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오늘 식사는 못하겠다고 했고 민준에게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라고 한 뒤 가게를 뛰쳐나왔다. 그 길로 아라는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집 문을 열기도 전에 아라는 울음이 터져버렸다. 다행히 집에는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여동생 지혜만 있었는데 지혜는 언니를 보자마자 언니 왜 그래? 아기들은 어딨어? 하며 자신의 새끼들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방금 전 신우이의 태도와 너무나도 달라 더 울컥했다. 아라는 지혜를 앉혀놓고 신우이와 대판 싸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다.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너무 기운이 없어져서 아라는 지혜의 방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였다. 그 사이에 외출했던 친정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아라가 잠든 사이 지혜가 부모님께 이 일을 필터 없이 다 전달한 모양이었다. 네, 요청하신 대로 4, 5, 6장을 한국어로 더 길고 상세하게 확장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분노의 폭발과 친정으로의 도피, 소연의 무례하고 비수 같은 말은 아라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은 아라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셋째 임신이라는 기쁨을 가장 먼저 축하해 주어야 할 신우이가 오히려 비난과 걱정을 쏟아내는 모습에 아라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축하한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니? 애들도 있으니 말 좀 가려서 해, 아가씨. 아라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고했지만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옳다는 듯 말했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안 그래요? 이런 건 언니가 조심을 했었어야지. 아 참, 내가 무산다. 오빠 월급 지금도 많이 주는 건데 나 앞으로 어떻게 해? 아무튼 언니가 잘못이 커요. 소연의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아라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라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혹시나 아이들이 소연의 무례한 말을 더 듣고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어 아라는 소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냈다. 아가씨, 임신은 저 혼자 셀프로 한 거예요?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해요? 그리고 조카들 뭐 하나 먹을 거 입을 거 사준 적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예요? 아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소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비아냥거렸다. 답답해서 그러죠. 요즘은 하나만 낳는 집도 많다던데 이미 둘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셋이라니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오빠 불쌍하지도 않아요? 소연의 말이 미련하다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자 아라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다. 숨겨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 아가씨, 내가 우리 남편 입장도 있고 해서 여태까지는 정말 꼭꼭 참고 말 안 했는데요. 오늘은 못 참겠네요.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아가씨, 나
손윗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가르치듯이 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소연은 비웃듯 말했다. 제가 언제 언니가 손윗 사람 아니래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실까? 언니가 좋아서 줄줄이 싸질러 놓고 왜 애꿎은 나한테 화풀이해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애들 옷 한 벌 사준 적 없다고 시위하는 거예요? 이젠 셋째가 좀 챙겨라. 이거예요, 뭐예요? 싸질러? 아라는 소연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밖으로 내뱉는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 그리고 촌이 사람인 줄 알면서도 여태까지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가씨는 가정교육이 정말 잘못됐네요. 자기 조카를 임신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지.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해요? 그리고 개 눈에 똥만 보인다고 남이 뭐 해다 주는 거에 환장하는 아가씨 눈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받기만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소연은 아라가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며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자 깜짝 놀란 데다 엄청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씩씩거리며 뭐라고 하는데 그날은 아라도 너무 화가 나서 소연의 말이 들리지도 않았다. 아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시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오늘 식사는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에게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라고 짧게 말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집 문을 열기도 전에 아라는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다행히 그 시간에는 부모님이 잠시 외출 중이셨고 여동생 지혜만이 집에 있었다. 막내 여동생인 지혜는 언니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다. 언니 왜 그래? 아기들은 어딨어?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언니를 끌어안으며 조카들을 먼저 걱정하는 지혜의 모습에 아라는 더욱 울컥했다. 방금 전 소연의 무례하고 차가운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진심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걱정해주는 여동생의 따뜻한 마음에 아라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아라는 지혜를 앉혀놓고 소연과의 모든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다. 한바탕 속을 쏟아내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고 아라는 지혜의 방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였다. 아라는 고우며 벌어가 다부다멸하는 엄마의 결단, 운명을 바꾸는 선물. 아라가 깊은 잠에 빠져든 사이 외출해서 돌아오신 친정 부모님, 김현주 여사와 최우진 선생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지혜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는 아라가 잠든 틈을 타 소연과의 모든 불화와 아라가 겪은 고통을 가감없이 부모님께 전달했다. 현주 여사는 딸이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남편 민준이 소연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알았지만 소연이 아라에게까지 그렇게 고약한 태도를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엄마 오셨어요? 아라가 비몽사몽간에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다. 현주 여사는 아라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래, 잘 왔다. 막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네가 그 집에서 이딴 대접을 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김서방 동생이 김서방 부리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너한테까지 심보를 고약하게 쓸 줄은 정말 몰랐구나. 현주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딸에 대한 깊은 연민이 묻어났다. 아라는 죄송함에 고개를 숙였다.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엄마. 잘 살아야 되는데 진짜 미안해요. 아니, 됐다. 출가 외인이라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퍼부을 수가 있어. 그리고 혹시라도 식당 안에 있던 우리 애기들도 들었으면 어떡해. 정말 그동안은 잘 참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들이받아 버리고 말았지 뭐야.
아라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현주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 그래도 같이 만나는 자리일 때 한 번씩 오면 고모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따뜻한 눈길 한번 안 주는 게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었다네. 네 동생 지혜하고 아주 비교가 되더라고. 그런데 뭐 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지. 그런데 임신한 사람한테 그렇게 악다구니를 퍼부었다는 건 엄마도 용서가 안 된다. 최우진 선생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생각엔 이게 다 김서방이 문제야. 자네들 부부를 아주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아가씨가 그런 마음으로 저랑 김서방을 대하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어쩔 수 있나요? 김서방은 제 남편이긴 해도 진짜 배운 것도 없고 딱히 능력도 없어서 거기 아니면 일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아라의 자조적인 말에 현주 여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으이구 이거사. 그러게 능력 없는 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결혼을 덜컥했어. 엄마가 안 그래도 고민하긴 했는데 네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어. 그리고 현주 여사는 마침내 큰 결단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엄마가 이번에 청약 당첨된 50평짜리 아파트 있지? 그거 네 이름으로 돌려주마. 아라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엄마 아빠가 이사가서 살아야지. 넓은 평수 당첨돼서 좋아했잖아. 현주 여사는 아라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이거 네 이름으로 해줄 테니까 신우이한테 가서 당당하게 큰 소리 쳐. 나 네가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다. 내 남편이 네 밑에서 일하고 있어도 나는 너한테 아쉬울 거 하나 없다. 이렇게 말이야. 지혜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언니. 사실 엄마 아빠도 새집인 건 좋긴 한데 너무 넓어서 손주들 뛰어놀면 좋겠다고 계속 말했었어. 엄마도 하김에 정한 결정 아니니까 엄마 마음 바꾸기 전에 빨리 받아라 언니야. 빨리 그 집 보여주면서 본때를 보여줘. 감히 우리 언니한테 말이야. 친정엄마의 굳건한 결심과 그 동생의 따뜻한 마음에 아라는 너무나 감동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왕왕 울어버렸다. 잠시나마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역시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건 친정 식구들밖에 없었다. 이 거대한 선물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아라에게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시댁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였다. 아라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자존심의 역전, 아라의 통쾌한 반격.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낸 아라가 집에 돌아오자 민주는 거실에서 퍼즐을 맞추다 아라가 들어오는 소리에 부스스 잠에서 깼다. 그는 평소처럼 소심한 태도를 벗어나 어색하게 아라를 위로하려 했다. 여보, 걔 원래 성격이 좀 싸가지가 없잖아. 지 딴에는 축하한다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한 걸 거야. 자기야, 기분 풀어라, 응? 아라는 민준의 말 같지도 않은 위로에 실수를 금치 못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상에 그런 축하가 어딨어. 난 오늘 일 평생 못 잊을 거야. 아라의 싸늘한 반응에도 민주는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런데 여보, 내일 나 퇴근하고 동생이랑 시누이 좀 볼까? 왜요? 아가씨가 아직도 악담할 게 남았대? 보자고 해도 내가 먼저 보자고 해야지 자기가 먼저 보자고 해? 그거 전하고 있는 당신도 참. 나는 내일 아침에도 출근해서 걔 얼굴 봐야 하잖아. 그럼 어떡해. 아무튼 내일 저녁에 회사로 좀 와주면 안 될까? 내가 중간에서 잘 풀어볼게. 부탁 좀 하자, 당신. 아라는 민준의 자존심 없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당신은 참 자존심도 없다.
근데 안 그래도 나도 보자고 하려고 했었어. 하던 말은 마무리 지어야지. 내일 갈 때니까 그렇게 전해. 민주는 자신이 중간에서 뭘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라의 속은 이미 뒤집어지고 있었다. 소연의 눈치나 보면서 아라가 사과해주길 바랄 것이 뻔했다. 하지만 아라는 사과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올 생각으로 그들의 제안에 응한 것이었다. 다음 날 마침내 세 사람의 삼자대면이 이루어졌다. 소연은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먼저 말을 꺼냈다. 언니, 어제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가시는 게 어딨어요. 아라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받아쳤다. 그건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따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가씨는 신경 끄고요. 아가씨, 사과할 거면 받아줄게요. 소연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네? 언니, 진짜 이제 무슨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언니가 저한테 사과할 기회를 주려고 부른 거예요. 아라는 비웃듯 말했다. 역시 뱃속의 아기한테도 악담을 퍼붓던 아가씨 인성은 어기 안 가네요. 아가씨, 저 예전부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가씨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빠네 부부를 사잡아서 무시하는 거예요? 소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으며 대답했다. 무시할 만하게 하잖아요. 언니네가 가진 것도 지불도 없는데 애들만 줄줄이. 오빠는 내 밑에서 일해서 한 달에 뻔히 얼마 버는지도 아는데. 아라는 소연의 말이 자신의 예상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평소에도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혹시나 해서 떠본 거였는데 평소에도 정말 우리를 무시하고 있던 게 맞았군요. 툭 치니까 술술 나오네요, 아가씨.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가씨가 사업이 좀 잘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면 정말 경거망도 하는 거예요. 소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집이 있나요? 절이 있나요? 부모님 노후 준비는 해드리고 계세요? 다 같이 없는 처지엔 뭐 이래요. 그 와중에 나는 지금 쓸만한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처지가 한결 낫죠. 우리 중엔 내가 제일 나은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녀 계획 없이 그렇게 나아제끼는 오빠 부부한테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라는 소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쳐 반격했다. 아, 아가씨 논리대로라면 더 나은 형편인 사람은 사람 막 무시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면 이젠 제가 아가씨 좀 무시할까요? 소연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의아함이 떠올랐다. 아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파를 날렸다. 저요? 저희 부모님이 청약 당첨돼서 잔금까지 다 치른 50평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신대요. 그 아파트 어딘지 알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청약 당첨되었다고 했더니 아가씨가 듣고는 부러워 죽으려고 했던 그 아파트요. 그때 아가씨가 했던 말 기억나요? 이제 입주 시작하면 천정부지로 오를 거라고. 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고 했었잖아요. 그 아파트가 이제 제 거가 되었네요. 소연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민주는 벙찐 표정으로 아라를 바라보았다. 아라는 소연의 치욕스러운 표정을 즐기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아, 그래요 언니? 됐네요. 축하해요. 아가씨 논리대로라면 이젠 제가 아가씨 막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아가씨처럼 그렇게 교양 없지 않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우리 아기 둘이랑 아가씨 말 맞다나 조심성 없어서 생긴 셋째까지 5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교양 있게 살아보려고요. 이제 가진 돈 정말 조금 있는 걸로 나랑 우리 남편 무시하지 말아요. 오늘 그 말 하려고 온 거예요. 소연은 정말 치욕스러운 표정이었고 민주는 오히려 벙쪘다. 평소 소연의 편을 들며 아라에게 사과를 종용하던 민주는 어느새 아라 옆으로 와서 착 붙더니 소연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친정 부모님의 큰 결단 덕분에 엄청난 부가 생긴 것과 더불어 수년간 상했던 아라의 자존심이 한 방에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소연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 뒤로 민주는 아라를 왕비처럼 떠받들었고 아라의 눈치를 엄청 보았다. 부부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민주는 천성이 눈치를 보는 사람 같았다. 말끝마다 우리 새 집, 우리 새 아파트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라는 내 집이야, 내 아파트야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고쳐주었다. 가끔 부딪히는 소연은 자신이 한 짓이 있어서 창피한 줄은 아는지 잘 떠들다가도 아라만 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속이 시원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 드디어 집 걱정 없이 아이 셋 키우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아라는 잠시 행복을 만끽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맴돌았다. 폭풍 같았던 시누이와의 다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확장된 7, 8, 9장을 한국어로 가장 길고 상세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있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잠시나마 행복했다. 하지만 폭풍 같았던 시누이와의 다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소연이 혼전 임신을 한 것이다. 소연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가족들이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철없는 소연은 그저 얼굴 보고 잠깐 만나는 거야 라고 일축하며 진지한 사이가 아니라고 늘 말해왔었다. 그랬던 소연이 갑자기 임신해서 결혼해야 하게 생겼다며 울상인 것이었다. 시부모님들은 오히려 쟤는 결혼해야 철들 거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연은 절대 배가 불러있는 상태로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출산을 하고 나서 몸매 관리까지 다 끝낸 다음에 결혼식을 한다고 우기면서 또 한바탕 했지만 그 고집을 누가 말릴 수 있으랴.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둘은 당장에 융통할 수 있는 현금도 없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혼인신고부터 덜컥 해버렸다. 이 모든 일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이었다. 얼마나 대단한 전셋집을 얻으려고 대출까지 받았나 싶어 알아보니 세상에 손바닥만 한 방 2개와 부엌 달랑 하나 있는 낡은 투룸 아니겠는가. 소연은 사업하느라 자금이 묶여있다고 쳤지만 소연의 예비신랑 이재현은 그래도 30대 중반인데 그렇게 모아둔 돈이 없나 싶었다. 알고 보니 그는 얼굴만 번지르르한 현대판 한량이었다. 월급을 받으면 카드값으로 다 갚고 신용카드만 긁으며 사는 완전 대책 없는 사람이었다. 저축은 당연히 거리가 멀었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소연도 사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능력 없는 남자는 싫다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재현은 엄청 매달렸다. 자신이 소연을 엄청 사랑해서 절대 헤어질 수 없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자기가 진짜 바뀌고 잘하겠다고 하면서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소연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아라의 눈에는 끼리끼리 만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얼떨결에 아라와 소연은 동시에 임산부가 되었다. 그때 크게 다툰 이후로 서먹서먹했었지만 주변에 임신한 친구도 없는 소연은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지 아라에게 슬금슬금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아라도 손윗사람이 먼저 아량을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언니는 어떻게 3명이나 낳을 생각을 했어요? 안 무서웠어요? 난 진짜 너무 무서워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나마 출산 선배인 언니가 가깝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라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이고, 처음 임신했을 때는 당연히 저도 엄청 무서웠어요. 그런데 또 낳고 나서 육아 시작하고 나면 뱃속에 있을 때가 천국이었고 싶을걸요? 소연은 울상을 지었다.
그래도 힘든데요. 이게 입덧인지 뭔지 고기를 굽다가 냄새에 욱해서 화장실로 뛰쳐갔다니까. 아라는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 시기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입덧이 힘들면 약도 있고 사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챙겨 먹어봐요. 내가 톡으로 어떤 건지 알려줄게요. 소연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언니, 진짜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나 진짜 어디 말도 못하고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아, 그리고 언니, 또 나 물어볼 게 산더미인데. 소연이 임신을 하게 되고 부쩍 아라에게 많이 의지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순한 모습도 있는 줄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지 싶었다. 아무튼 평소에 조카들에게 관심도 없고 아라가 셋째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차갑게 반응했던 소연도 알고 보니 모성애라는 게 있기 있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될 준비를 열심히 하는 듯 보였다. 여튼 순해진 소연과 아라는 출산 예정일이 시기적으로 비슷해서 쇼핑도 같이 다니면서 필요한 것도 같이 사고 그러면서 꽤 잘 지내고 있었다. 그 사이 아라는 드디어 엄마가 자신에게 주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 집들이 하던 날 아라도 좋았지만 아이들이 넓은 집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너무나 좋아했다. 보는 사람들도 모두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물론 소연도 함께 미소 짓고 있긴 했지만 부러워하는 기색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났다. 충격적인 추락과 남편의 거짓말. 아라와 소연 모두 임신 막달이 다가왔다. 아라는 넓은 새집도 생기고 곧 태어날 셋째와 함께 행복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임신이라는 사건보다도 더 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국이 닥쳐왔다. 놀라지 마시라. 바로 소연의 남편 이재현이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현이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소연이 갑자기 임신하게 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잠시 대표직을 내려놓고 남편 이재현에게 대표대리직을 고스란히 맡겼었다. 임신 기간 동안은 신규 거래처를 따낸다던가 하는 영업활동은 잠시 접어두었고 기존 거래처 관리만 하면 되는 거라서 직원 바지 사장 역할이라 사실 상관없기는 했다. 원래도 실은 민준이 회사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 대리라고 해도 그저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터라 소연이 그렇게 정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재현이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너무나 커서 소연의 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민준과 소연이 몇 날 며칠을 전화통화로 싸우는 소리를 아라가 옆에서 고스란히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지난 편이라고 해도 사업을 하나도 모르는 놈한테 대표직을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난 네가 나름 출산휴가를 한다고 하면서 잠시 쉬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나한테 대표직을 위임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일을 모르는 한량 같은 놈한테 맡길 수가 있느냐고. 생각이 짧아도 정도가 있지.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울먹이며 반박했다.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고작 그 몇 개월 동안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통화나 좀 하고 거래만 안 끊기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할 줄이야. 그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뒤통수 맞을 일을 만들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알면 시켰겠다. 민주는 비아냥거렸다. 그러게 왜 능력도 없는 놈한테 사업을 맡겨가지고 너처럼 사람 보는 눈 없는 대표 밑에서 일한 내가 등신이다 의구. 처음 맡길 때부터 못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이제 어쩔래? 몰라. 나도 몰라. 당장 다음 달에 아기는 태어나는데 나 진짜 어쩌면 좋아. 대출금은 또 어떻게 하냐고. 소연은 울부짖었다. 너만 애기 태어나? 우리 집도 곧 애기가 나오는데 진짜 너 때문에 우리 와이프 앞에서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고.
당장 내 월급은 또 어쩔 거냐고. 결국 소연은 살던 집도 손바닥만한 원룸으로 옮기면서 융통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급한 불도 껐다. 이재현은 책임 회피를 하려는 건지 이 좁은 원룸에서는 도저히 소연과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나가서는 잠수를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소연은 원룸에서 혼자 아기를 낳고 키우게 되었다. 소연과 소연 사업의 몰락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라는 안타까웠지만 올케 언니로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딱히 없었다. 솔직히 민준의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았다. 그래도 가족 회사니까 힘든 상황인 걸 아는 아라도 백보양보해 민준에게 월급을 빨리 갖고 오라는 닥달도 못했다. 거기다가 소연뿐만 아니라 아라도 갓 출산을 했던 터라 갓난쟁이 돌보랴 아이들 케어하랴 정신이 없었다. Penny Chang and Me. 충격적인 제안과 아라의 단호한 거절.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를 잡더니 아라에게 상의할 것이 있다고 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여보, 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아라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민주는 뜸을 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이 아파트 내 동생 주면 안 될까? 아라는 남편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믿을 수 없었다. 당신 무슨 개소리야?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야, 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말하는 거야. 내 동생이자 우리 회사 대표. 지금 손바닥만한 원룸에서 혼자 아기 키우면서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오빠로서 도저히 그 꼴을 더는 못 보겠다. 진짜. 당신이 한 번만 도와줘라. 집이 좁아서 남편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가버렸다며. 내가 동생이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두고 보냐. 일단 집이라도 좀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걔 남편도 돌아오겠지. 민주는 소연의 딱한 사정을 열거하며 아라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다. 아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고 있지? 이게 무슨 사탕도 아니고 내 건데 너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소연 남편이 인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서 도망갔는데 내가 왜 그런 놈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 집을 줘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뭔데 주자 말자 하는 거야? 내 명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자? 어이가 없네. 아라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민지는 아라의 불같은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했다. 우리는 아직 아이들 어리니까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수도권의 전세인 넓은 빌라로 다시 이사가서 살면 되지만 내 동생은 남편도 지금 이혼하겠다고 하고 잠수 타버렸고 사업은 망하기 일부 직전이고 가난하게 혼자 키우고 있는데 진짜 너무 불쌍해서 그래. 아라는 민진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못 들은 걸로 할게. 너희 남매가 평생을 서로 아주 애틋하게 살아온 건 나도 잘 아는데 설사 내가 정말 백만장자였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하물며 내 전 재산이라 이제 막 생긴 이 집 하나인데 이걸 네 동생을 주라고? 너를 달라고 해도 안 줄 텐데. 네 동생 고작 원룸 좁아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간 남편 때문에. 너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니 설사 단돈 1,000만 원짜리 집이어도 나는 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평소 소심한 성격인 민주는 자신이 강하게 나오면 아라가 깨갱할 줄 알았는지 생전 안 하던 센 척을 하면서 말을 했다. 아라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민주는 아라의 단호한 거절에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무슨 애도 아니고 아라는 남편의 철없는 행동에 기가 막혔다.
안방 안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다. 아마 소연이겠지. 그리고 그날 저녁 연락도 없이 갑자기 소연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바람이었다. 갓난아기는 어디다 내팽개치고 달같이 여기로 달려온 건지 모를 지경이었다. 소연은 아라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언니 진짜 이제 저 주면 안 돼요? 언니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잖아요. 원래 없던 셈치고요. 저는 이런 생활에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언니랑 오빠랑 조카들은 좁은 집에서도 살아봐서 다시 좀 작은 집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제 아기 키워야 하는데 이혼하겠다고 집 나가버린 남편 데려오려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언니, 제발요. 소연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라를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아니, 아가씨까지 정말 왜 그래요? 오빠나 아가씨나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을 지경이에요. 내가 아가씨 사업 잘 나갔을 때 그 회사 나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무튼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나 정말 화낼 거예요. 아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 그러면 나 이 집 못 얻을 것 같으면 같이 살기라도 해줘요. 나 진짜 조바심 터진 원룸에서 갓난아기랑 같이 못 살겠어. 남편도 결정적으로 집이 좁아서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하고 집 나갔고요. 집이 무슨 화장실만 해요. 제발요. 소연은 정말 아라의 발에 매달리기까지 했다. 아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2번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얼굴 붉히지 말아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집이 좁아서 너랑 못 살겠다고 이혼 소리나 하고 가난하게 두고 집 나가버린 남편은 진짜 최악이에요. 제 상식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고작 그런 인간 돌아오게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소연과 예전에 싸워서가 아니었다. 이건 그냥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 남매가 정말 쌍으로 돌았나 싶을 정도였다. 솔직히 소연이 처한 사정이 딱한 것은 알았다. 같이 살게 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아라가 매몰차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 막말로 소연이 이혼을 하든 말든 아라의 알 바는 아니었다. 소연이 이상한 남자 만나서 그 남자 믿고 사업 맡겨서 망한 것인데 아라가 책임져 줄 일이 아니지 않은가. 거기에서 아라의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라에게 사준 아파트를 달라는 말이 왜 나오며 아라가 왜 어떻게 주겠는가. 방 한 칸도 내줄 수 없었다. 소연은 엉엉 울면서 정말 아라의 발에 매달리기까지 하더니 제풀에 지쳐 쓰러져 버렸고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민준도 아라에게 당신 참 너무한다. 이 한마디 던지더니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하고 나가버렸다. 솔직히 아라도 사람인데 안쓰러운 마음이 아예 없기야 하겠는가? 집에 살게는 못해줘도 언제 한번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밥이라도 사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소연이 누워있는 소파 옆에 앉았다. 원래는 소연의 핸드폰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톡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오는 게 보였다. 아라도 모르게 눈길이 갔다. 그런데 정말 언뜻 봤는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소연 남편은 지금 사기당한 것 때문에 잠수 타서 연락도 안 되고 있는데 내 남편이라니? 너무 의아해서 아라도 모르게 소연의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화방에서 아라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10, 11, 12장을 한국어로 가장 길고 상세하게 확장하여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리때가 덩상디가곰 드러나는 배신과 공포의 그림자. 소연이 쓰러져 잠든 소파 옆에 앉아있던 아라는 원래는 소연의 핸드폰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울리는 카톡 알림이 아라의 시선을 붙잡았다. 소연의 남편 이재현은 사기 사건 때문에 잠수 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내 남편이라니?
너무나 의아한 마음에 아라는 무의식적으로 소연의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고 카톡 대화방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라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과 공포가 밀려왔다. 대화방은 패밀리 드림팀이라는 이름으로 소연, 잠수 탔다던 이재연, 그리고 아라의 남편 김민준,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연극 대본이라도 있는 듯한 김민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때? 뭐래? 집 준대? 어린도 없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니, 언니가 언제 오빠 말을 들었어? 아무튼 소심해가지고는. 야, 우리 와이프 집이야. 내가 지금 제일 앞장서서 연기하고 있으니까 다들 나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당연히 형님이 제일 고생하시죠. 부디 잘 싸바싸바 하셔서 그 비싼 아파트 명의 좀 가져와 봅시다. 그것 때문에 저도 혹시 눈에 띌까? 서울 안에 발도 못 붙이고 이게 뭡니까 정말. 자기야, 뭐 잠깐 시골로 휴양 간 거나 다름없는데 본가 간 김에 좀 쉬고 있어. 언니가 넘긴다고 해주면 그때 슬금슬금 나타나면 돼. 준다고만 하면 그때는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바로 올라오고. 알았지? 지금 안 그래도 한창 동정표 잘 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절대 눈에 띄지 말고 잠수 탄 척 잘하라고. 무능하게 사기당하고 가난하게 내팽개치고 집 좁다고 이혼 타령하는 남편 연기하는 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아무튼 우리 와이프 아파트 한번 뺏어보겠다고 우리 셋이. 이게 뭐 하는 거냐. 금만 먹은 김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너희들이랑 짠 거 걸리면 진짜 죽는다. 와이프랑 장모님, 장인 어른한테 맞아 죽을 거야. 걱정 마. 꼭 주게 만들 거야. 막무가내로 달라가면 절대 안 줄 테니까 일단은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거야. 그때 오빠는 장단이 잘 맞춰. 어차피 오빠 혼자서는 절대 못할 일이야. 잘 돕기는 해. 근데 너 그 원룸 계약 언제까지야? 이거 달방이라 그냥 매달 월세만 내면 되는 거야? 살지도 않는 집에 사는 척 하느라 월세만 붓고 있으려니 아까 죽겠네. 야, 우리 와이프한테 너 불쌍하게 사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그 원룸에 아기랑 같이 사는 것처럼 좀 꾸며놔봐. 그때 가보니까 너무 횡댕그렁해서 가짜 집인 거 눈치챘더라. 아기 장난감이라도 좀 가져다놔 진짜. 그래야겠다. 역시 아기 좀 키워본 오빠라고 나보다 나은 게 하나는 있네. 아무튼 이번 일 성공하면 내가 진짜 오빠 부대표로 승진시켜주고 연봉도 지금보다 1.5배는 올려줄게. 잘하자 우리. 나 필요하면 또 부르고. 단체 톡방을 순식간에 읽어내려간 아라는 배신감을 넘어서는 공포심에 휩싸였다. 신우이가 철이 든 줄 알았던 것은 착각이었다. 사업이 망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것도 갓난아기와 단둘이 힘겹게 원룸에서 살고 머정 있다는 것도 모두 동정심을 사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순한 양 같았던 자신의 남편 민준이 친정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을 뒤에서 몰래 신우이에게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라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이들이 자신을 등쳐먹기 위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라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그 대화 내용을 몽땅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내두었고 이 도둑놈의 집안과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분노의 대면, 그리고 파국의 시작. 아라는 당장 친정으로 전화해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라의 가족들 또한 그녀만큼이나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친정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그놈들을 아라의 집으로 불러들이라고 호통을 치셨다.
그리고 당신들도 바로 아라의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다. 아라는 가장 먼저 잠수 중이라던 이재현에게 연락했다. 아라가 소연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기는 것과 관련해 상의할 것이 있다고 메시지를 남기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이 왔다. 주소를 알려주면 바로 오겠다며 소연에게는 말하지 말고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소연과 민준에게도 똑같이 연락했다. 이 세 명이 아라의 집으로 모이는 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소연과 민준은 먼저 집에 와 있던 이재현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귀신을 본 것 같았을 것이다. 그들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 이재현은 잠수 타고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그리고는 아라의 친정 가족들도 모두 와 있고 그 싸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그들끼리 뭔가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것이 무슨 분위기인지 정말 집을 주는 건지 아리송해하면서도 내신 기대에 가득 찬 눈빛들이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아라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을 꺼냈다. 너희 셋이 하고 있던 한심한 계획 나도 다 알았거든. 더 속일 생각,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마.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소연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아라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 셋이 하던 단체 톡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지. 정신병자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그냥 달라는 미친 연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친정엄마가 민준의 말을 끊고 나섰다. 김서방, 입 다물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초지종이라 할 게 뭐가 있나? 자네가 자네 동생이랑 동생 남편이랑 작당해서 이 아파트 명예 돌려받겠다고 사람도 감춰가면서 불쌍한 척, 동생 아끼는 척 하면서 내 딸 꼬드긴 거 아닌가? 사람이 좀 소심해도 심성이 고운 줄 알고 결혼 허락했더니 결국 쥐뿔도 없는 집안이 본색을 드러냈어. 네 자식 새끼들 생각해서라도 자네가 그랬으면 안 됐지. 아라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엄마, 됐어요. 훈수도 아까운 인간 말종들이야. 너희들 잘 들어. 집이 좁아서 이혼한다고 했지? 거기에 놈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혼이야. 아라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민준을 노려봤다. 그제서야 뭐에 맞은 듯한 표정이 된 민준은 웬일로 사태 파악이 빨리 되었는지 정말 껌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했다. 바로 옆에 소연과 이재현은 무한하고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민주는 갑자기 그 2명의 등을 세게 때리면서 소리쳤다. 뭐해? 당장 안 빌어! 평소 소심해서 생전 큰 소리도 못 내는 민준이 다급했는지 필사적으로 빌라고 종롱했다. 빨리 빌어! 빌고! 언니, 잘못했어요. 제가 언니가 너무 좋은 집이 생겨서 부러워서 눈이 잠깐 뒤집혔나 봐요. 오빠한테 부대표도 시켜주고 연봉도 올려줄 테니까 언니를 잘 꼬셔보자고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오빠랑 이혼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둘이 막달 때까지 좋았잖아요. 생각 안 나요? 같이 쇼핑도 다니고. 아라는 소연의 말을 가로막았다. 닥쳐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마음 열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내 마음을 이런 식으로 갚아요? 심장 같아서는 진짜 아가씨 뺨이라도 갈기고 싶은데 오빠랑 이혼하는 걸로 끝내려는 거니까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민주는 바짝 엎드려 빌고 있는 와중에도 소연은 그에게 귓속말로 속닥거렸다. 바보 아닌가. 다 들렸다. 이혼하면 그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서 오빠 목도 생기는 거 아니냐는 말이었다. 이것들은 정말 갱생의 가능성도 없는 인간 쓰레기들이 맞았다. 아라는 응수할 가치도 못 느꼈는데 친정 엄마도 그 말이 들렸는지 대신 대꾸해 주셨다. 내가 우리 딸한테 들어서 자네들이 멍청한 것은 알고 있었다만 무슨 작당 모의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도 한번 안 해봤는가?
그 집은 아직 4명일세. 청약 당첨된 집은 몇 년 동안 전매 제한이다. 이런 말도 못 들어봤는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든 게 없는 것들이구나. 쥐뿔도 없는 것들이. 저런 꼼수나 부리고 쥐뿔도 없으면서 감히 누구의 집을 넘봐. 이 와중에 재산 분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혼도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죄도 다 묻게 될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 정겐징, 하늘의 심판과 처절한 몰락. 아라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그들의 단체 톡방 대화를 미리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유효하게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아라는 망설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전해 들은 소식은 아라를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아라는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되새겼다.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는 말들도 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들이 아라의 아파트를 빼앗아 보려고 작당 모의했을 때 이재현이 사기도 당한 데다가 이혼한다고 잠수 타버렸다고 아라를 속였었지 않은가.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는 진짜로 이재현이 사기를 치고 떠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이었다. 누구를 상대로? 바로 소연을 상대로. 소연이 임신했을 때 이재현에게 임시 대표직을 맡겼던 것까지는 사실이었나 보다. 그때 아라에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이재현이 뭐 거래처에서 사기당할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실상은 그냥 오는 전화만 받고 바지 사장처럼 있었던 터라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거래요. 그리고 사업을 그르칠 수준의 일은 할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바지 사장으로 있다가 소연이 복귀하게 되자 그냥 얌전히 내려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제대로 한탕했더라고요. 법인 통장에 있던 돈은 당연히 다 자기한테 옮겨두었고 거래처 미수금도 다 받아내서 챙기고 법인 명의로 대출도 최대한 남겨받았던 것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재현은 소연의 사업체를 등에 업고 소연 명의로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자금은 다 끌어당겨서 자기가 모조리 빼앗아갔고 그 길로 바로 외국으로 튀어버렸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들이 아라의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작당 모의할 때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재현은 소연과 민준이 자신들의 욕심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뒤에서는 딴 주머니 재산에만 욕심내던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하늘의 뜻 같기도 했다. 소연과 민준은 정말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없이 빚만 잔뜩 남은 거지가 되어버렸다. 민준은 매일같이 아라에게 전화해서 이혼을 물러주면 안 되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 그때마다 아라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변호사 사무실 번호만 보냈고 그마저도 귀찮아서 차단한 지 오래였다. 소연은 정말 염치라는 게 날 때부터 없는 인간인지 아라의 집을 찾아와서 살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아라는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그 뒤로는 다행히 찾아오지 않았다. 아라에게 사기를 치려다가 자기들이 사기를 당한 꼴이 되었으니 솔직히 아라의 입장에서는 속이 다 시원했다.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뒤통수 맞고 나니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기분은 어떨까. 자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조금도 생각 못했으니까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하는 것이겠지.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이놈이고 저놈이고 애걸복걸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역지사지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코웃음만 나왔다. 아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서 새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화목함에 속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시댁 식구들 중에 애초에 싹수가 노랗게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미리미리 조심하라고.